10장. 레빈이 오블론스키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의 얼굴과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특별한 표정, 말하자면 억눌린 광채 같은 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블론스키는 모자를 한쪽 귀에 걸치듯 비스듬히 쓴 채 겉옷을 벗고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나프킨을 들고 연미복 차림으로 자기 주변에 몰려든 타타르인 웨이터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좌우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디서나 그렇듯 지인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더니 전체 요리로 생선과 보드카를 한잔하기 위해 찬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리본과 레이스, 곱슬머리로 한껏 꾸민 화장한 프랑스 여인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건넸고 그 프랑스 여인은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레빈은 그 프랑스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혐오감 때문에 보드카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발과 분말 가루, 화장용 식초로만 만들어진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곳을 피하듯 서둘러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영혼 전체는 키티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승리감과 행복의 미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카. 이곳이면 방해받지 않으실 겁니다. 엉덩이가 아주 크고 뒷자락이 넓게 벌어진 코트를 입은 유난히 집요해 보이는 백발의 늙은 타타르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의 손님인 레빈에게도 정중하게 안으로 드십시오, 카카, 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이미 식탁보가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동 샹들리에 아래 둥근 탁자 위에 즉시 깨끗한 천을 하나 더 씌우고는 벨벳 의자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프킨과 메뉴판을 손에 든 채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의 명령을 기다리며 멈춰 섰습니다. 원하신다면 카카, 곧 개인실이 비게 됩니다. 골리친 공자께서 여성분과 계시거든요. 싱싱한 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 굴이라,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빈, 메뉴 구성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가 메뉴판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굴이 좋은가? 확실히 해두게. 플랜스부르크 산입니다. 카카. 오스텐드산은 없습니다. 플랜스부르크면 됐네. 그런데 싱싱한가? 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럼 굴로 시작해서 메뉴 전체를 바꿔보는 게 어때? 전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전 무엇보다 양배추 수프와 메밀죽이 제일 먹고 싶지만 물론 여기엔 그런 게 없겠죠. 러시아식 죽을 원하십니까? 나리, 타타르인이 마치 아이를 달래는 유모처럼 레빈에게 몸을 굽히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농담은 그만두고 자네가 고르는 거라면 뭐든 좋을 거네. 스케이트를 탔더니 배가 고프거든. 그리고 오해하지 말게. 그는 오블론스키의 얼굴에 서린 불만스러운 기색을 눈치채고 덧붙였습니다. 자네의 선택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도 좋은 요리를 즐길 줄 아네. 그래야지. 결국 그것도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니까.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보게, 굴 2판 아니, 3판을 주게. 그리고 채소를 넣은 맑은 수프와 프랑타니에르 말씀이시군요. 타타르인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그가 요리 이름을 프랑스어로 말하며 잘난 척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채소가 들어간 거 있잖아. 알지? 그 다음에 진한 소스를 곁들인 가자미 요리, 그리고 로스트 비프. 질이 좋아야 하네. 아, 그리고 거세닭 요리도 좋겠군. 그러고 나서 디저트를 주게. 타타르인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프랑스어 메뉴판에 적힌 이름으로 요리를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음을 기억해내고는 그의 말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에 적힌 대로 전체 메뉴를 속으로 울조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프 프랑타니에르, 가자미, 보마르쉐 소스, 에스트라곤을 곁들인 암탉 요리, 과일 마세도니아 등
그러고는 즉시 마치 스프링 장치가 작동하듯 재본된 메뉴판 하나를 내려놓고 와인 목록이 적힌 다른 판을 집어들어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에게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마시겠나? 자네가 원하는 거로 하되 너무 많이는 말게. 샴페인이 좋겠군, 레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시작부터? 하기야,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얀 문장을 좋아하나? 카시에 블랑 말씀이시군요. 타타르인이 또 거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굴과 함께 그 브랜드로 한 병 주고 그 다음은 나중에 보지. 알겠습니다. 나리. 식사 때 곁들일 와인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뉘를 주게. 아, 아니야. 역시 클래식하게 샤블리가 낫겠군. 알겠습니다. 나리. 치즈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카카? 아, 네. 파르메산으로 하죠.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레비는 번지는 미소를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타타르인 웨이터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갔고 5분도 채 안 되어 진주 조개 껍데기 위에 놓인 생굴 접시와 손가락 사이에 끼운 병 하나를 들고 쏜살같이 돌아왔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빳빳하게 풀먹인 나프킨을 구겨서 조끼 안으로 밀어넣고 팔을 편안하게 자리에 잡은 뒤 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쁘지 않군. 그는 은색 포크로 조개 껍데기에서 굴을 발라내어 차례차례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는 이슬이 맺힌 듯 반짝이는 눈을 레빈에게서 타타르인에게로 돌리며 거듭 말했습니다. 레빈도 굴을 먹기는 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흰빵과 치즈가 더 입에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블론스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따고 섬세한 잔에 발포성 와인을 따르던 타타르인조차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를 힐끗 보더니 눈에 띌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하얀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굴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와인 잔을 비우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가? 응. 그는 레빈의 기운을 북돋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레빈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간직한 소중한 무언가 때문에 그는 남녀가 함께 식사하는 개별실들이 늘어선 이 레스토랑의 소란스럽고 번잡한 분위기가 괴롭고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청동 장식, 거울, 가스 등 웨이터들로 둘러싸인 이 모든 환경이 그에게는 불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가득 찬 소중한 감정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요? 네, 걱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성가시게 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시골 사람에게 이 모든 게 얼마나 묘하게 보이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마치 아까 당신 집에서 본 그 신사의 손톱처럼 묘해요. 그래, 불쌍한 그리네비치의 손톱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나도 봤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과합니다. 레빈이 대답했습니다. 제발, 이제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시골 사람의 관점에서 보란 말입니다. 우리 시골 사람들은 손을 일하기에 가장 편리한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손톱을 깎고 때로는 소매를 걷어붙이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일부러 손톱을 최대한 기르고 소매 단추 대신 작은 접시 같은 것들을 달아놓아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더군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쾌활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건 그가 거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징표일 뿐이야. 그의 일은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묘하게 보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가기 위해 가능한 한 식사를 빨리 끝내려 하는데 여기서는 식사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굴 같은 걸 먹고 있는 게 묘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 물론이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즐거움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문명의 목표라네. 만약 그게 문명의 목표라면 저는 차라리 야만인이 되겠어요. 너는 원래 야만인이잖아. 너희 레빈가 사람들은 다 야만인들이지. 레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형 니콜라이를 떠올리며 부끄러움과 아픔을 느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오블론스키가 즉시 그의 관심을 끄는 화제를 꺼냈습니다. 참, 오늘 밤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슈체르바츠킨의 집에 갈 건가? 그는 빈 조개 껍데기를 밀어내고 치즈를 자기 앞으로 당기며 의미심장하게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꼭 갈 겁니다. 레빈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공작 부인의 초대가 그리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요. 무슨 소리야. 그건 그 부인의 태도일 뿐이야. 이봐, 수프 가져와. 그건 그 부인의 방식일 뿐이야. 귀부인의 태도 말이지.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 거지만 본인 백작 부인의 리허설에 들렀다 가야 해. 자, 내가 야만인이라는 게 사실 아니냐?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슈체르바츠킨의 가족들이 나만 보면 내 안부를 묻더군. 마치 내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이 말이야. 내가 아는 건 내가 항상 남들이 안 하는 짓만 골라 한다는 것뿐이지. 네, 레빈이 천천히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전 야만인입니다. 다만 저희 야만스러움은 그때 떠난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온 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까요. 오, 이런 행운아 같으니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레빈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왜요? 당당한 준마는 징표로 알 수 있고 사랑에 빠진 청년은 그 눈빛으로 알 수 있나니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을조렸습니다. 모든 미래가 내 앞에 펼쳐져 있구나. 왜요? 당신에게는 벌써 다 끝난 일인가요? 아니, 꼭 끝난 건 아니지만 미래는 내 것이고 현재는 내 것이지. 그런데 이 현재라는 게? 글쎄, 생각만큼 좋지가 않단 말이야. 어째서요? 어휴, 일들이 꼬였어. 하지만 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군. 게다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말이야.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모스크바에는 왜 온 거야? 어이. 이거 치우게. 그가 타타르인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짐작하시나요? 레빈이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빛의 우물 같았습니다. 짐작은 하지만 내가 먼저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지. 내가 맞게 짐작했는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알 거야.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레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얼굴의 모든 근육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레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는 레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샤블리 와인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나 말이냐?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말했습니다. 난 그 일이 성사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어. 정말이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뭔가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레빈이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네. 안 될 게 뭐 있나? 아니요.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당신 생각을 전부 말해주세요. 오, 하지만 만약 거절당한다면? 정말이지 저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의 흥분을 지켜보던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도, 그녀에게도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에이, 어쨌든 여자에게 청혼받는 게 끔찍한 일일 리는 없어. 어떤 여자든 청혼을 받으면 자부심을 느끼지. 네,
다른 여자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녀는 아닙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레빈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빈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는 두 부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그녀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 온갖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아주 평범한 여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오직 그녀뿐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인류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존재였습니다. 잠깐, 소스 좀 뿌리게. 그가 소스 그릇을 밀어내려는 레빈의 손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레빈은 순순히 소스를 덜어갔지만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식사를 계속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 말고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우린 서로 아주 다르고 취향이나 견해도 완전히 다르지만 전 당신이 저를 아끼고 이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요. 제발 부탁이니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 생각을 말해주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여자야.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아내와의 현재 처지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침묵 후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예견하는 재주가 있어. 사람을 꿰뚫어 보거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맞히지. 예를 들어 샤옵스카야 공주가 브렌텔른과 결혼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지. 그런데 아내가 내 편이야. 무슨 뜻이죠? 널 좋아할 뿐만 아니라 키티가 꼭 내 아내가 될 거라고 하더군. 그 말에 레빈의 얼굴은 갑자기 미소로 환해졌는데 그것은 감격의 눈물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레빈이 외쳤습니다. 전 항상 당신 부인이 고결한 분이라고 말해왔죠. 자, 이제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일단 앉게나. 하지만 레빈은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깜빡이며 작은 방 안을 힘찬 걸음으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비로소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전에도 사랑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제 감정이라기보다 제 밖에 어떤 힘이 저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건 지상에는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떠났었죠. 하지만 제 자신과 싸워보니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결판을 내야 합니다. 왜 떠났던 거야? 아, 잠깐만요. 아,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해준 말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너무 행복해서 제가 정말 밉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거든요. 오늘 제 형 니콜라이가, 아시죠? 형이 여기 와 있다는 걸. 형조차 잊고 있었어요. 형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일종의 광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끔찍한 게 있어요. 여기, 당신은 결혼해봤으니 그 기분을 알겠죠. 과거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과거를 가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순결하고 무결한 존재 곁으로 다가간다는 게 끔찍합니다. 그게 너무 혐오스럽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에이, 자네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죄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 아, 마찬가지예요. 레빈이 말했습니다. 혐오감을 느끼며 제 삶을 되돌아볼 때면 전 몸서리치고 저주하며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네, 어쩌겠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말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제가 항상 좋아했던 기도문 같은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따지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용서하소서. 그녀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것뿐입니다.